경계교통망을 신속히 확충하여 물리정체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단순 하역만으로는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항만 배후의 에너지 수급, 대규모 저장, 한적, 가공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7천억 규모의 항만공사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고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누군가는 묻습니다. 구급공무원으로 시작해 노동운동을 하고 장사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거대한 광양의 대전환을 이끌겠느냐고 말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단언컨대 높은 의자에 앉아 아래를 굽어 살피는 사람은 결코 광양의 진심을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과 함께 비바람을 맞고 바닥을 버텨온 사람만이 비로소 시민의 눈높이에서 광양의 대전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재의 지도는 책상이 아니라 길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길 위에서 광양의 가장 높은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산업 물리혁신 공약을 시작으로 광양의 상을 바꿀 행정, 복지, 일자리 혁신 및 관광, 지역경제 혁신 등 진짜 광양을 위한 핵심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저 이충재가 꿈꾸는 광양은 확실합니다. 피땀 흘려 일한 우리의 노동이 정당한 자산 가치로 보상받는 도시, 퇴근 후 부부가 손을 잡고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여유가 일상이 되는 도시, K컬처의 활력이 골목골목 스며들어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짝 웃는 도시, 평생 광양을 일궈오신 어르신들이 품격 있는 일자리와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는 도시, 그 따뜻하고 역동적인 광양, 저 이충재가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결과로 책임지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낡은 관례주의의 벽을 허물고 광양을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시장, 진짜 민주당, 진짜 노동자, 진짜 소상공인 광양시장 예비후보 이충재와 함께 진짜 광양의 대전환으로 당당히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금 과거에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항만 부분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현 광양시장, 그러니까 전 국회의원 정인하 시장, 국회의원 때도 마찬가지고 항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현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그 박성현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도 항만공사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안쪽으로 이 공약 뒷부분에서 앞부분을 좀 치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도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후보님께서는 그 수익공유제 이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적자 부분에 관련된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토론회 제안이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토론회가 진행될 법한데 소식이 들릴만 한데,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그룹에서 이걸 진행하거나 뭐 이런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든지, 또 토론회와 관련해 의견 좀 말씀 주시고. 첫째, 우리 항만 관련해서 참 뼈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은 투포트 정책이 부산 광양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투포트가 광양항은 사라졌습니다. 역대 어느 후보들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박성현 후보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진심이었었고 실력이 있었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시로는 박성현 후보는 가장 그 일을 추진할 항만국가 사장으로서 3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3,600억이 넘는 빚이 졌고 그리고 7,700억이 넘는 지금 빚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단체에 기부, 후원을 했다는 부분 또는 뭐 각종 기념품을 지급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수익 공유제라는 그 개념 자체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감추기 한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수익 공유제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본소득의 한 방편일 수도 있겠으나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안 됩니다. 만성적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입점업체들의 수수료를 올려서 그런 돈으로 예를 들어서 단체들한테 돈을 퍼주는 방식 또 물론 뭐 시민들한테 정말 푼돈할 겁니다. 그러한 방식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오히려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서 거기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수익들이 자연스럽게 업체들을 통해서 또 시민들께 또 전달되는 방식들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수익 공유제에 대한 뭐 비판의 말씀들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토론회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어느 후보가 일방적으로 토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후보들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러한 방식은 예를 들어서 공정성이나 또 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민단체가 되었든 아니면 언론인 관련 단체들이 되었든 좀 그런 합동 토론회를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후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항만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양항은 참 좋은 입지입니다. 왜냐하면 철강 산업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조금 범위를 넓히면 우주항공과 방산에 어찌 보면 연계가 되는 항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또 환적항으로서의 기능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또 북극항로가 열린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북극항로에 대해서 대선 공약 하나도 넣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 리더십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수 광양항의 경쟁력을 저는 높일 수 없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합동 토론회는 어떻게 제안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제 사실은 구두로 했고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또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상대 후보들이 또 안 받을 수가 있어서 구두로만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제안을 할 건데 사실 그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구두로 제안해서 그 토론회가 열리게 할 건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제 후자를 해봤고요. 근데 그 정치적으로 보면 뭐 선명성을 차원에서 치고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좀 그러한 방식보다는 좀 진정성 있게 토론회가 열렸으면 싶은 마음에서 구두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구두 제안을 했는데 상대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상대 측의 반응들은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모르겠고 다만 진행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네, 정해겠습니다. 지금 후보님 수도 주택단지 관련해서 예산이랄지 좀 세부적인 좀 계획이 좀 준비된 게 좀 있습니까? 그 예산 부분들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책으로 또 공약이 제안이 되고 정책으로 채택되면 보다 더 세부적인 예산 부분들이 나올 건데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스코 주택단지가 5,131세대입니다. 시세로 따지면 5천만 원대에서부터 한 2억 정도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 1억으로 보면 약 5,131억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보상가가 시세입니다. 우리가 누가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세로 보면 그런다는 거고 물론 그런 돈으로 이제 남는 부분은 있죠. 그분들이 과연 옮겨갈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주택단지 이전을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뭐 반도체 산단 얘기가 나왔지만 신규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갑니다. 주택단지를 이전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철거만 하면 우리는 바로 산단이거든요. 이미 그게 기반이 다져져 있습니다. 근데 신규 산단을 만든다 한다면 인허가에서부터 그다음에 토석을 채취하고 땅을 다지는 것만 해도 10년 넘게 걸릴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1, 2년 만에 된 게 아니거든요.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광양만권 일대에 토도 채취장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현실성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그 전라남도가 수소하는 그 생산 시설들을 만든다고 하면서 영광에 95,000평의 그 산단을 조성한다는 얘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2조 9천억이었습니다. 95,000평에.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예시를 든 아파트 시세 보상만 해도 현저하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철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전하게 되면 그 안전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많은 비용들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또 포스코의 철강 산업의 그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도 그 인근에 수소하는 제체를 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광에 수소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광양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공급하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국가적으로 봤을 때 또는 이 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 주택단지를 이전하고 수소하는 제철 또 소재 부품 또는 금속 가공 이런 첨단 산업들을 넣는 것이 훨씬 더 포스코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도 도움이 된다. 국가적으로 돈도 적게 들고 기업도 훨씬 비용이 절감될 거다. 또 시기도 단축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 주십시오. 또 뭐 이게 오늘 이제 2가지만 했는데 또 다른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른 뭐 공약 아니면 또 궁금하신 정책이나 이런 부분 질문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지지율 관련해서 좀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네. 아직 이제 쉽게 말하면 이강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0% 원전이 쓰는 거 아니면 좀 앞으로 좀 구상이 어떻습니까? 지지율. 저는 그 현재의 지지율 여론조사 수치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역대 광양 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 지지율대로 선거가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여론조사와 전혀 상관없는 방식의 다른 방식의 반대의 결과들이 나왔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라는 게 그 어느 캠프에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신속하게 받아주냐 싸움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장 선거의 그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는 당원 50%, 100%가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민 여론조사가 이제 50대 50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여론조사는 전혀 다른 방식이 될 것이고요. 아무튼 누가 더 당원들의 마음을 울리면서 함께 할 것인가 하는 저는 또 시민들과의 한 달 정도 남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시민들과 누가 더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광양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이제는 다 진심의 싸움이라 생각하고요. 지금의 여론조사는 사실은 저는 솔직히 그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저는 뭐 자신 있게 제가 그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다른 질문 안 하십니까? 그 최근에 그 시민과의 대화를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제 주민들 수건 사업들은 여전히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 지금 포스코의 수입이라든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분은 또 2조 원 예산 시대를 열겠다고 또 공약을 걸고 있고, 또 이제 후보님께서는 방금 금호동 2주라든지 굉장히 물론 이제 다만 아까 영광의 예를 드셨지만 어쨌든 전액 국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고, 물론 이제 전남 광주 통합이 되면 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배정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시민과의 대화를 저도 다 거의 대부분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매번 오신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진정한 시민과의 대화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질문지를 써주고 또 정말 시장과의 대화인지 아니면 읍면 동장과의 대화인지도 모르는 그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보면서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결국 이제 민원들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청렴도 평가 4등급 종합평가 그리고 체감도는 5등급이거든요. 체감도가 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노력도는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고요. 근데 체감도 5등급이라면 시민들의 그 이미 신뢰는 끝난 겁니다. 결국은 이 생활민원을 비롯한 각종 뭐 인허가랄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 건데 저는 그 돈 문제는 사실은 광양시가 그러면 돈이 적은 지자체냐 또 포스코가 예를 들어 내는 지방세가 적어서 광양시가 돈이 없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거냐 문제인데 저는 광양시가 거기서부터 잘못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이 1조 2천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50억 빚을 냈습니다. 물론 갚은 것도 있겠죠. 남아있는 빚이 뭐 400억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돈들을 쓰고도 지금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이거는 예산 집행을 잘못한 겁니다. 편성도 잘못한 거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예산을 쓴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것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들 다 줄였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공공시설물이 약 800개 정도 되는데 의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 780개라고 그러던가요. 아무튼 근데 거기서 보면 제가 딱 눈여겨본 것이 그 유지관리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몇 배를 많이 든다 이렇게 봤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런 예산들을 줄이면 충분하게 그 정책 다른 생활면을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게 많을 겁니다. 시급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하고 더군다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들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단지 이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 광양시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가와 그다음에 포스코가 이제는 이제 이 어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전남 광주 통합 시대에 지금 앞으로 그 4년간 20조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강 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20조 중에 1조 정도는 못 가져오겠냐. 설득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시도 통합시장을 됐든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 이 전남의 이제 정치인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면서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조 원 정도는 가져와야 된다. 철강 산업을 살리는 것 이것은 광양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을 좀 가져오고 또 나아가서 포스코 주택단지 안에 R&D 센터들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공대 같은 거, 뭐 포항공대 같은 거 그렇게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공대들 좀 위치해서 산학연이 연계가 되는 그 산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방식의 그 또 다른 국가의 정책이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주택단지를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예산들도 저는 왜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실행 가능성이 좁혀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정원 시대 이런 거는 그 좀 허구적인 그런 겁니다. 이게 포퓰리즘적인 그런 공약인데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든 예산들을 집행을 하면 얼마나 방만하게 쓸 것이고 지금도 부정부패가 많다고 난리인데 얼마나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기존에 있는 예산도 많은 예산입니다. 잘 쓰면 됩니다. 이 정도로.